남편이 일본에서 바람을 피우는 동안 나는 우리의 집을 팔아버렸다. 그는 자신의 궁전이 아닌 비참한 현실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출석 체크부터 해달라.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고 다음 편도 놓치지 말길 바란다. 그날 아침은 지난 수천 번의 아침과 같이 완벽한 오케스트라로 시작되었다. 갓 내린 아라비카 커피 향이 주방에서 피어올랐고 정성껏 가꾼 정원의 은은한 라벤더 향과 어우러졌다. 따스한 7월의 햇살은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인 청담동의 웅장한 저택에 깔린 차갑고 반짝이는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다. 박서연의 삶은 행복의 색깔로 칠해진 캔버스 같았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서연은 남편 강지훈 앞에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연습해온 미소였다. 그 미소는 사랑해, 좋은 아침 혹은 난 괜찮아를 의미할 수 있었다.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달랐다. 고마워 여보.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은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가 가득한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매끈하고 값비싼 파란색 셔츠는 서연이 입은 실크 홈드레스와 대조를 이루었다. 당신은 정말 집안일의 달인이야. 그 칭찬은 늘 그렇듯 진심인 동시에 그녀를 얕보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마치 800제곱미터나 되는 이 궁전을 관리하는 것이 서연이 가진 유일한 재능인 것처럼 말이다. 지훈이 결혼 후 가정에 집중해달라고 부탁하기 전 그녀가 얼마나 총명한 재무 분석가였는지는 잊어버린 듯했다. 서연은 그저 다시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젠 익숙했다. 할 말이 있어. 마침내 지훈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때 짓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세를 바로 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어. 일본에서 온 아주 큰 클라이언트야. 최종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내가 직접 가야 해. 서연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래요? 한 2주 정도. 협상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모레 출발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도쿄와 교토에 갈 거야. 클라이언트가 영감을 얻기 위해 전통 건축물을 좀 보고 싶어 해. 교토, 그 도시의 이름이 서연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지훈의 회사가 늘 다루던 현대 건축 프로젝트와는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세계에 대해 자신이 잘 모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 의심을 떨쳐냈다. 지훈이 의도적으로 서연이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세계 말이다. 물론이죠. 정말 좋은 기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좋은 아내가 보여주어야 할 지지적인 태도를 담고 있었다. 거기서 건강 잘 챙겨요. 당연하지. 중요한 일이니까 온전히 집중해야 해. 지훈이 덧붙였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이틀 후 서연은 지훈을 인천국제공항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남편을 안으며 익숙한 고급 향수 냄새를 맡았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도착하면 연락하고요. 물론이지 여보. 당신도 몸 조심하고 집 잘 지키고 있어. 지훈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돌아서서 날렵한 캐리어를 끌며 출국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서연은 3터미널의 인파 속에서 마음에 스며드는 기묘한 한기를 느끼며 서 있었다. 점점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늘 그녀의 기둥이 되어주었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왠지 그날 아침은 낯선 사람의 뒷모습처럼 보였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작지만 날카로운 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지훈의 존재로 활기찼던 집은 이제 텅 비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서연의 발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벗이 되었다. 이 고요함은 그녀가 원치 않았던 공간을 주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심할 공간을. 지훈의 첫 연락은 비행기가 착륙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이 지나서야 왔다. 카카오톡으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지훈, 방금 도착했어. 너무 피곤하다. 바로 미팅 시작.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보고 싶어. 서연은 빠르게 답장했다. 서연, 다행이네요. 일 열심히 해요, 여보. 식사 거르지 말고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지훈은 비행기 창밖 사진이나 호텔로 가는 버스 좌석에서 찍은 장난스러운 셀카를 보냈을 것이다. 목소리라도 잠시 듣기 위해 짧게나마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수년간 쌓아온 패턴이 깨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패턴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소통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부부의 대화라기보다 의무적인 보고처럼 느껴졌다.
지훈의 메시지는 이상한 시간대에 도착했고 항상 짧았으며 바빠서 혹은 중요한 미팅 중이라는 말로 끝났다. 지훈, 여기는 아침이야. 이제 교토로 출발. 긴 여정이 될 듯. 서연, 길 조심해요, 여보. 사진 기다릴게요. 지훈, 시간 되면 꼭 보낼게. 하지만 그 사진은 결코 오지 않았다. 서연은 바쁘게 지내려 노력했다. 정자에서 요가를 하고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두꺼운 소설책을 읽고 심지어 복잡한 새 베이킹 레시피에 도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지훈에게로 돌아갔다. 메시지 답장 사이에 너무 긴 공백. 마침내 3분간 통화했을 때 들려오던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이 쓰였다. 교토는 어때요? 어느 날 밤 서연이 물었다. 아름답긴 한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 클라이언트가 아주 꼼꼼하거든. 수화기 너머로 지훈이 대답했다. 배경에서는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밖에 있어요? 클라이언트 팀이랑 저녁 식사 중이야. 아, 미안 여보. 나를 부르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서연이 사랑한다는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예감은 더욱 강해졌다.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귓가에 맴도는 끊임없는 윙윙거림이었다. 서연은 마치 자신의 삶 속에서 탐정이 된 기분이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범죄의 단서를 찾는 탐정. 그녀는 자신이 놓쳤던 사소한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나기 전 그의 서재 서랍을 정리하다가 교토 기온의 한 로맨틱한 레스토랑에 2명으로 된 예약 내역을 발견했었다. 대규모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지훈이 언젠가 자신을 놀라게 해주려나 보다 하고 넘겼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 생각은 순진하고 어리석었다. 서연은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어두운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지훈이 자신 주위에 쌓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짓말의 벽에 의해 고립된 기분이었다. 벽돌 하나하나. 그녀는 남편을, 그들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한 여자의 직감은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천국이 곧 드러날 지옥의 외관에 불과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날 밤은 지훈이 떠난 지 8일째 되는 밤이었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갑고 텅 빈 지훈의 침대 쪽으로 굴러갔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새벽이 시 그녀는 결국 포기했다.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내려가 희미한 조명을 켜고 푹신한 가죽 소파에 기댔다. 혼란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패드를 집어들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한 무의미한 습관으로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친구들의 휴가 사진, 요리 레시피 게시물, 귀여운 고양이 동영상을 스크롤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흥미롭지 않았다. 그때 한 스토리 게시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훈의 예쁘고 야심찬 후배 직원인 김유나와 우연히 친구 관계인 오랜 지인의 게시물이었다. 서연은 그녀를 몇 번의 회사 행사에서 스치듯 본 기억밖에 없었다. 그 게시물은 일본 여행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사진 앨범이었다. 서연은 거의 지나칠 뻔했지만 간질거리는 호기심이 그녀를 붙잡았다. 첫 번째 사진은 유나를 포함한 4명의 여자가 기요미즈데라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자들끼리의 여행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다. 서연의 마음이 조금 놓였다. 아마도 자신의 의심은 편집증일 뿐이라고. 그녀는 2번째 사진으로 넘겼다. 밤의 기온거리 풍경이 아름다웠다. 3번째 사진은 정갈하게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이었다. 4번째 사진은 다시 단체 사진. 이번에는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서 찍은 것이었다. 서연은 단지 4명의 여성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5번째 사진으로 넘겼다.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 사진은 상징적인 붉은 돌이 이 문들을 배경으로 한 호심이 이날이 신사에서 찍은 것이었다. 유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옆으로 서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행복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 옆에는 소유욕 가득한 팔로 유나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캐주얼한 티셔츠와 리넨 바지를 입고 편안해 보였으며 훨씬 젊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서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부담감 없이 자유롭고 깊은 친밀감과 순수한 행복으로 가득 찬 미소. 유나의 허리를 감은 그의 손길은 동료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인의 손길이었다. 서연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힘이 빠진 손가락에서 아이패드가 미끄러져 두꺼운 카펫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배신에 고정되었다. 출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빡빡한 일정, 모두 거짓말이었다. 모든 짧은 메시지, 모든 서두르는 전화, 모든 거짓말은 이제 얼굴을 가졌다. 승리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유나의 얼굴. 그녀가 다시 아이패드를 집어들었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세부 사항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교토의 햇살 아래 지훈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반짝였다. 유나의 손목에는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이 채워져 있었다. 한 달 전 서연의 보석함에서 사라졌던, 어디선가 떨어뜨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팔찌와 똑같았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순간의 명확함이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희망의 자리도 없었다. 그녀의 예감은 편집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남편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에게 던져준 거짓의 잔해 위에서 또 다른 삶을 쌓고 있었다. 호화로운 집안의 침묵은 이제 숨막히게 느껴졌다. 마치 대리석 벽들이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다.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완전한 붕괴였다. 서연의 몸이 소파에서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마치 뼈가 젤리로 변한 것 같았다. 억눌렀던 흐느낌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큰 울음소리가 아니라 온몸을 떨게 하는 조용한 눈물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멈추지 않고 흘러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배신으로 얼룩졌다. 해변에서의 로맨틱한 프러포즈, 재단 앞에서의 성스러운 서약, 이 집을 처음 꾸밀 때의 웃음. 모든 것이 명배우가 주연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고 순진하고 눈이 멀었다고 느꼈다. 서연은 어두운 거실 바닥에 앉아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몰랐다. 1시간일 수도 3시간일 수도 있었다. 그저 첫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눈물은 말라 있었고 가슴에는 둔한 고통과 엄청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만 알았다. 남은 힘을 다해 욕실로 몸을 끌었다. 그녀는 커다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여자, 희생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붓고 충혈된 눈빛 깊은 곳에서 다른 불꽃이 튀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불씨였다. 차갑고 날카롭고 집중된 분노. 그의 거짓말에 대한 지훈에 대한 분노. 그녀의 역할에 대한 유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오랫동안 얕보이도록 내버려둔 자신에 대한 분노. 황금 세 장이라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지성과 독립성을 맞바꾼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거울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우는 여자의 모습을 지나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재무 분석가 박서연. 데이터를 읽고 위험을 식별하고 감정 없이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서연. 달콤한 약속이 아닌 숫자를 보도록 훈련받은 뇌를 가진 서연. 그 여자는 안락함과 거짓 사랑에 취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이제 그녀가 깨어났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새로 형성된 강철의 층으로 감싸여 있었다. 눈물은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대신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그녀는 지훈이 집에 돌아와 자신이 망가진 모습을 보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상심한 아내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집에 아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등을 곧게 폈고 거울 속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감정적이고 성급한 계획이 아니라 차갑고 체계적이며 무자비한 계획. 만약 지훈이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고 싶다면 서연은 그가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서연은 그 세계를 기초까지 불태우고 그 잿더미 위에 자신만의 궁전을 지을 것이다. 눈물은 멈췄고 강철은 단련되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자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실크드레스와 편안한 라운지 웨어들을 지나쳤다.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을 상징하는 옷들이었다. 옷장 가장 안쪽에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녀의 출근복 컬렉션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단호한 느낌의 네이비 블루 블라우스와 크림색 정장 바지를 선택했다. 그 옷은 몸에 약간 낯설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입지 않은 갑옷 같았지만 딱 맞는 느낌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며 화장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법무법인 홍앤파트너스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진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들렸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안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접수원이 말했다. 네, 고객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은 홍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매서운 눈빛과 강철 같은 평판을 가진 50대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따뜻하지만 거짓으로 가득했던 서연의 집과는 정반대였다. 눈물 없이 서연은 마치 재무보고를 하듯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사진, 레스토랑 예약 내역을 보여주고 그들의 소통에서 이상했던 점들을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말없이 들었고 손가락으로 마호가니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강력한 증거군요. 이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 분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서연은 빛을 발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 사본, 공동명의 은행 계좌 목록, 보험증권, 투자 서류 등이 들어있었다. 이 집은 저희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예전에 지훈 씨의 강요로 그의 이름도 등기부에 올렸습니다. 그건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홍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주택 매도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지훈의 투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이 그 서류에 서명했고 계획이 무산된 후에도 철회하지 않았다고. 홍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서연 씨, 당신은 방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 겁니다. 서연은 힘의 파동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결정은 옳았다. 이 시간에 상담 후 서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 건물을 나섰다. 차에 올라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안녕? 그녀는 지금은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 된 오랜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연아 웬일이야? 잘 지내? 잘 지내. 민준아 네 도움이 필요해. 나 우리 집 팔려고.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침묵이 흘렀다. 그 집을 판다고? 왜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 빨리 팔아야 해 민준아. 아주 빨리. 나한테 정권 위임장이 있어. 다음 달 중순 전에는 팔렸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자 휴대전화 화면에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떴다. 지훈, 지금 신칸센 타고 도쿄로 가는 중. 오늘 정말 피곤했다. 당신이 해준 밥이 너무 그립다. 사랑해. 오래된 고통의 작은 가시가 여전히 느껴졌지만 차가운 결심에 금세 덮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답장을 입력했다. 완벽한 위장의 걸작이었다. 서연, 힘내요 여보. 나도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와요. 사랑해요 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가면은 완벽하게 쓰였다. 지구 반대편에서 지우는 자신의 거짓된 천국을 즐기고 있었다. 집에서는 아내가 방금 그의 세계 전체를 폭파시킬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첫 상담 이틀 후 서연은 다시 홍 변호사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혼란스러운 의뢰인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였다. 반짝이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서연이 서재에 숨겨진 금고에서 가져온 매도 위임장 원본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 서류는 그녀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종이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권력의 무게 때문이었다. 홍 변호사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그것을 검토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감탄의 미소가 번졌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서연 씨. 당신의 황금 총알입니다. 그가 직접 서명했고 공증인 증인이 있으며 법적으로 철회된 적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럼 제가 바로 팔 수 있다는 건가요?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거래에 대한 그의 합법적인 대리인이에요. 홍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한 요새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캠페인의 첫 단계예요. 홍 변호사는 이어서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다. 첫째, 주택 매매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현금 구매자에게
파라 시간과 의심을 살 수 있는 은행의 관료적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매매 대금은 즉시 서연 명의의 새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지훈이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 그럼 다른 자산들은요? 공동계좌, 투자금 같은 것들? 분석적인 그녀의 두뇌가 모든 변수를 빠르게 파악하며 물었다. 두 번째 작전이죠? 홍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공동계좌의 자금을 법정에서 가장 방어하기 쉬운 비율로 나눌 겁니다. 당신의 혼전 재산을 모두 가져오고 결혼 기간 동안 얻은 자산의 50%를 가져오세요. 직접 이체하세요.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요. 우리는 훔치는 게 아니에요, 서연 씨. 그가 자산을 숨기거나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당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깁니다. 서연은 잠시 긴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처음 가구를 사러 갔을 때 웃던 지훈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작은 죄책감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려 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변호사님? 그녀가 자신에게 더 가깝게 속삭였다. 홍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서연 씨, 제 말 들으세요? 그 남자는 두 분의 돈으로 다른 여자와 휴가를 즐기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집과 시내를 지키는 동안 그는 먼저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가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유일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정의는 항상 수동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제로 찾아와야 하죠. 그 말은 서연의 의심 속에 부어진 쇳물처럼 그녀를 확신으로 굳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즉시요. 홍 변호사가 대답했다. 시간은 지금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연은 단호한 걸음으로 법률사무소를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는 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전투지도와 진격 명령을 받은 장군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의 사용하지 않던 서재를 작전 지휘본부로 바꾸었다. 그 방은 높은 책장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물한 단단한 원목 책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곳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곳을 서연의 지루한 아지트 정도로 여겼다. 이제 그 아지트는 남편의 금융 제국을 무너뜨릴 조용한 작전의 중심이 되었다.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숫자와 그래프들이 즉시 나타났다. 전문가의 침착함으로 그녀는 여러 브라우저 탭을 열었다. 인터넷 뱅킹 포털, 투자 사이트, 그리고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에 평판이 좋은 한 시중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 페이지.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더 이상 강서연이 아닌 박서연, 그녀의 어머니의 처녀 시절 성을 사용했다. 그녀의 앞서 강인한 여성들의 혈통에 대한 상징적인 경이었다. 새로운 시작. 계좌가 활성화된 후 진짜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공동 계좌에 접속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이 들어있는 지훈의 급여 계좌였다. 미리 준비해둔 스프레드시트로 그녀는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작업했다. 그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들어온 총 자금을 계산했다. 그것을 둘로 나누었다. 그녀는 경력 초반 지훈의 사업 자금을 돕기 위해 현금화했던 상속 재산 가치를 더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녀는 탐욕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수학적으로 공정했다. 그리고 몇 번의 클릭으로 첫 번째 이체가 이루어졌다. 환상적인 액수의 숫자가 강지훈, 박서연 계좌에서 박서연 계좌로 이동했다. 클릭, 그 다음 그녀는 공동주식 투자 계좌로 넘어갔다. 그녀는 유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매각했다. 클릭, 그 자금도 옮겼다. 클릭, 클릭 한 번 한 번이 그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느껴졌다. 소리도 드라마도 없었다.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디지털 데이터의 이동뿐이었다. 그녀는 은행이나 지훈이 우연히 확인했을 때 즉시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공동 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남겨두었다. 몇 달치, 생활비 정도. 지훈을 안심시키기 위한 덫이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연은 그들이 10년 동안 쌓아온 금융구조를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고 남편의 금융 무기를 해제했으며 지훈이 그녀에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우아함과 정확성으로 해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텅 빈 고요함이 아니었다. 힘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되찾은 한 여자의 힘. 다음 날 오후 세단 한 대가 서연의 집 대문 앞에 멈췄다.
오랜 친구 민준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그들이 완벽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뒤뜰 테라스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다. 너 100% 확신하는 거야? 이 집 내 꿈이었잖아. 서연이 어깨 미소 지었다.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였다. 예전엔 내 꿈이었지, 민준아. 하지만 꿈은 악몽이 될 수도 있어. 난 100% 이상 확신해. 그녀는 위임장 사본과 다른 서류들을 건넸다. 현금 구매자가 필요해. 집의 역사에는 관심 없고 위치와 수익 잠재력에만 관심 있는 투자자. 속도를 위해서라면 가격을 조금 낮출 의향도 있어. 민주는 서연의 눈을 보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읽었다. 그는 질문을 멈추고 전문가 모드로 전환했다. 큰손 몇 명 알고 있어. 빠르고 깔끔한 거래를 좋아하지. 24시간만 줘. 전화 돌려볼게. 그날 오후 민준의 회사 직원 2명이 왔다. 그들은 쇠기둥과 직사각형 표지판을 들고 왔다. 서연은 거실 창문 뒤에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번의 망치질로 기둥은 완벽하게 관리된 푸른 잔디 위에 단단히 밝혔다. 서연이 한때 사랑으로 가꾸었던 잔디였다. 그리고 그들은 표지판을 설치했다. 흰색 배경 위에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2글자. 매매. 그 표지판은 당당하게 서 있었다.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박 씨 가족의 작은 천국이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보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지점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위의 개념이나 노트북 화면의 숫자가 아니었다. 집 앞마당에 내걸린 물리적인 현실이 되었다. 개를 데리고 저녁 산책을 하던 이웃 아주머니가 걸음을 늦췄다. 그녀의 눈은 표지판에 고정되었다가 궁금증 가득한 시선으로 서연의 집 창문을 향했다.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질 것이다. 시간은 이제 더욱 촉박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이 소식이 어떻게든 일본에 있는 지훈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표지판은 시한폭탄이었고 서연은 그 기폭장치를 쥔 사람이었다. 그 후 며칠은 기묘하고 고통스러운 비움의 과정이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메아리와 갈색, 골판지 상자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전문 이삿짐 센터가 오기 전에 혼자서 초기 포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마무리 의식으로서 이 일을 해야 했다. 거실부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가짜 벽난로 위에 놓인 커다란 결혼사진 액자로 향했다. 그 안에서 서연과 지우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밝은 미래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남편의 눈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지우는 정말 대단한 배우였거나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감정 없이 그녀는 그 사진을 내려 천으로 감싸고 강지훈이라고 이름 붙인 첫 번째 상자에 넣었다. 그녀는 마치 멸망한 문명의 유물을 목록화하는 고고학자처럼 방을 옮겨 다녔다. 지훈의 명품 시계 컬렉션, 수십 켤레의 가죽 구두, 깔끔하게 걸려있던 값비싼 정장들, 모두 강지훈이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에 담았다. 그녀는 분노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리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자신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방어선이 흔들렸다. 그곳에는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지훈이 선물한 작은 오르골이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열자 부드러운 Can't Help Falling in Love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다 말랐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자신을 울게 내버려 두었다. 한때 진짜라고 믿었던 사랑에 대한 마지막 작별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오르골을 닫고 박서연이라고 이름 붙인 상자에 넣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어떤 기억들은 나중에 간직하거나 버리기 위해 그녀의 것이었다. 가장 어려운 과정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물건들을 분류하는 것이었다. 함께 고른 소파,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 휴가 때 샀던 장식품들. 이 물건들에 대해 그녀는 무자비한 판사가 되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기부 상자에 넣었다. 셋째 날이 끝날 무렵 집은 낯설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가구는 이삿짐 센터에 의해 강지훈 명의의 보관 창고로 옮겨졌다. 열쇠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전달될 것이다. 남은 것은 박서연이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들 뿐이었다. 그녀 자신의 본질, 그녀의 책들, 부모님의 유품, 그리고 지훈 이전과 이후의 그녀의 삶을 나타내는 몇 가지 작은 물건들. 집을 비우면서
그녀는 거짓된 기억의 부담으로부터 마음도 비운 것 같았다. 그녀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 지훈의 귀국 예정일까지 3일이 남았다. 서연은 이제 지훈이 모르는 도심의 편안한 레지던스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예전 집만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안전하고 온전히 그녀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풍경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서연아, 좋은 소식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제안이 들어왔어. 부동산 투자 회사야. 그 지역 땅을 오랫동안 노리고 있었대. 시세보다 조금 낮은 현금 일시불 조건이야. 대신 48시간 안에 모든 거래와 대금 지급을 마칠 수 있대. 거래해. 서연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몇억 원보다 속도가 더 중요했다. 거래해. 모든 걸 처리해줘. 민준아. 그 후 48시간은 공증인 사무실에서의 서류 서명과 마무리 작업의 소용돌이였다. 위임장을 손에 쥔 서연은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 홍 변호사가 그녀 곁을 지키며 모든 단계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했다. 지훈이 서울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오후 서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은행 앱 알림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숫자가 찍힌 주택 매매 대금이 박서연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독립선언 소리였다. 거짓으로 가득 찬 집의 대가. 그녀는 오랫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며 엄청난 안도감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해냈다. 이 조용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마치 가장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처럼 동시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훈, 여기 일 다 끝났어. 지금 나리타 공항이야. 집에 갈 준비 완료. 티켓도 손에 있고 당신 품에 안겨. 우리 침대에서 잠들 생각에 너무 설렌다. 집이 너무 그리워. 서연은 그 메시지를 2번 읽었다. 집이 그립다. 그 문장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애처롭게 들렸다.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따뜻하거나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가득 찬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아파트 창문에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기다리는 새로운 지평선. 잘 가요, 강지훈 씨. 그녀가 방의 고요함에 속삭였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집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덫은 설치되었다. 미끼는 물렸다. 남은 것은 사냥감이 집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지옥을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강지훈은 승리자의 기분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덥고 습한 서울의 공기가 익숙한 포옹처럼 그를 맞았다. 유나와 함께한 일본에서의 이주는 꿈만 같았다. 단조로운 삶으로부터의 완벽한 탈출이었다. 그는 재충전되고 활기차고 자기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회사 프로젝트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을 뿐이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빛나는 커리어, 집에서 순종적인 아내, 그리고 짜릿한 비밀스러운 모험. 카트에 짐을 싣고 밀면서 그는 마중 나온 인파 속에서 서연의 모습을 찾았다. 그는 아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서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어쩌면 신혼 초에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이름이 적힌 작은 피켓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없었다. 짜증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분명 늦잠 잤겠지. 그는 다른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 서연은 규칙적인 사람이지만 때로는 너무 느긋할 때가 있었다. 그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전화가 켜져 있다는 신호였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어보았다. 결과는 같았다. 귀찮게 하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오만함은 걱정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집에 바로 가서 쉬려던 계획이 조금 틀어졌다는 귀찮음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투덜거리며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다. 혼자 집에 가서 서연을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부드럽게 핀잔을 줄 상상을 했다. 다음부턴 알람 맞춰놔, 여보. 그리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만회하려는 서연의 죄책감 어린 얼굴을 즐길 생각이었다. 그 시나리오에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기사님. 그는 문을 열어주는 검은색 고급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지우는 편안하게 기댔다. 그는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고 교토에서 유나와 찍은 다정한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원 대나무 숲, 로맨틱한 저녁 식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지워야 했다. 몇 번의 터치로 그의 불륜에 대한 모든 디지털 증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고 깨끗하다고 느꼈다. 충실한 남편 역할을 다시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진짜 증거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항에서 오는 길은 평소와 같았다. 피할 수 없는 서울의 교통체증, 늘어선 마천루들, 그리고 익숙한 거리. 지우는 대부분 휴대전화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몇 개의 업무 이메일에 답장했다. 마침내 택시가 그의 집이 있는 울창한 주택단지로 들어섰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집, 즉 서연이 항상 깔끔하게 관리하는 정원이 딸린 자신의 작품인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집을 기대했다. 그는 따뜻하게 켜진 현관등이 자신의 귀환을 반겨줄 것이라고 상상했다. 택시가 속도를 줄이고 멈췄다. 다 왔습니다, 손님. 기사가 말했다. 지우는 창밖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 분위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이상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피가 멎는 듯한 무언가가 들어왔다. 대문 한가운데에 택시 불빛에 비춰 굵고 선명하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금매. 몇 초 동안 지우는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이건 분명 장난일 거야. 그는 생각했다. 아니면 기사님이 주소를 잘못 찾았거나 그는 대문 기둥에 적힌 집 번호를 확인했다. 맞았다. 17번. 손님, 여기가 맞습니다. 요금은 28,000원입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그의 몽상을 깨뜨렸다. 뻣뻣한 동작으로 지우는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의 집 앞 보도에 서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차가운 공포가 뱃속에서부터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대문 열쇠를 꺼냈다. 열쇠 구멍에 넣었을 때 맞지 않는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그는 철문을 세게 두드렸다. 서연아! 박서연! 문 열어. 나야. 대답은 없었다. 고요한 뿐이었다. 그는 얼굴을 대문 틈에 대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마당은 비어 있었다. 보통 그의 차와 서연의 차로 채워져 있던 차고는 텅 비어 있었다. 달빛 아래 어두운 집의 실루엣이 보였다. 웅장한 무덤 같았다. 공포는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강도라도 들었나? 서연이가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내 이름도 등기부에 있는데. 내 서명 없이는 팔 수 없을 텐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벨이 울린 후 전화가 거절되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장난도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었으며 그는 그 목표물이었다. 길가에 바보처럼 서서 지훈은 분노와 혼란이 내면에서 싸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전화의 재다이얼 버튼을 눌렀지만 서연의 번호는 이제 연결할 수 없었다. 그는 농락당하고 굴욕감을 느꼈다.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었다. 순간 그의 가슴에 희망이 솟아올랐다. 마침내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 그는 서둘러 메시지를 열었다. 메시지는 짧고 차가웠으며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비행은 즐거웠기를 바라. 당신의 이혼 소장은 준비됐어.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도록 해.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브릿지타워 15층. 당신 물건들 보관 창고 열쇠는 그분께 있어. 지우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다. 각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이혼 소장, 변호사 물건들. 그의 뇌는 이 상황의 빠른 전개를 감당할 수 없었다. 2주 전 그는 순종적인 아내를 떠났다. 이제 그는 전쟁을 준비한 적과 마주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침 지나가던 다른 택시를 세우고 문을 세게 닫고 서연의 메시지에 적힌 주소를 외쳤다. 분노가 그에게 에너지를 주었다. 그는 이 변호사를 만나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서연을 만나 이 바보 같은 드라마를 끝낼 것이다. 우뚝 솟은 오피스 빌딩에 도착하자 그는 로비로 돌진했다. 그는 디렉토리에서 법무법인 홍앤파트너스라는 이름을 찾고 즉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사무실 문은 우아한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다. 그는 거칠게 문을 밀었다. 젊은 접수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지훈입니다. 박서연 씨나 그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생님.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침착한 젊은 남자가 방에서 나왔다. 강지훈 선생님, 저는 홍수진 변호사님의 비서입니다. 박서연 선생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두툼한 갈색 봉투를 내밀었다. 지훈의 손이 그것을 받으며 떨렸다. 그는 참지 못하고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법률 서류가 쌓여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혼 소장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페이지를 넘겼다. 소송 사유는 불륜. 그 뒤에는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유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의 컬러 인쇄물. 로맨틱한 호텔과 저녁 식사를 결제하는 데 사용된 공동명의 신용카드 청구 내역서.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구매한 유나의 비행기표 사본까지. 그리고 그를 가장 무력하게 만든 것은 마지막 첨부 파일에 있는 그들 집의 매매계약서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서연의 단호한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문장이 있었다. 매도 위임장 제11 SK 2024호에 의거하여 강지훈을 대리하여 행함. 그 위임장. 1년 전 실패한 투자 계획을 위해 그가 서명했던 위임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위임장. 서연은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했다. 그녀는 그의 부주의와 오만함을 무기로 삼아 그를 파괴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등이 벽에 부딪혔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 전쟁은 그가 전쟁이 시작된 줄도 알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고 그는 완패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지훈은 좀비처럼 걸었다. 서울거리의 소란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귓가에 맴도는 공허한 윙윙거림으로 좁혀졌다. 그는 생각할 장소가 필요했다. 산산조각 난 그의 세상의 조각들을 다시 맞출 곳이. 그는 호텔방이 필요했다. 그는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자주 이용하던 5성급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익숙한 화려함은 보통 그에게 권력감을 느끼게 했다. 오늘 밤 그는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디럭스룸 하나 2박으로요. 그가 접수원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는 한도 무제한의 플래티넘 카드인 그의 주력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여성 접수원은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긁었다.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수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해보세요. 접수원은 마지못해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래도 안 되네요, 손님. 은행 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참으며 지훈은 지갑에서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다. 다른 은행의 예비카드였다. 이걸로 해보세요. 결과는 같았다. 이것도 거절되네요, 손님.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굴욕감에 그는 접수 데스크에서 물러나 다급하게 휴대전화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들의 공동계좌 잔액을 확인했을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숫자는 너무나 작았다. 평범한 원룸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한 액수였다. 그는 투자 앱을 열려고 했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귀하의 접근이 동결되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렸다. 사업 파트너인 김 이사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강 대표 어디야? 김 이사가 수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지훈이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방금 은행에서 전화 왔어. 이혼 소송 때문에 자산 일부 동결 명령이 떨어졌다고. 무슨 일이야? 김 이사의 모든 말은 그의 인생에 관해 밝히는 목과 같았다.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었다. 공동 계좌 문제도 아니었다. 서연은 총공격을 감행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금융 인프라를 마비시켰다. 그가 정원과 요리 레시피에나 관심 있을 거라 여겼던 여자가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금융 쿠데타를 실행했다. 그는 단지 집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돈, 그의 자산, 그의 명성. 그는 이제 가난했다. 24시간 전만 해도 부유했던 남자는 이제 호텔방 하나 빌릴 수 없는 노숙자가 되었다. 화려한 호텔 로비 앞 딱딱한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지훈은 가장 깊은 절망의 파도를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거의 모든 것을.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이 폭풍 속의 피난처. 그가 이 위험을 감수한 이유였던 여자, 유나. 그의 재산이 아닌 그를 사랑했던 여자. 그들은 열정과 이해로 가득 찬 진정한 관계였다. 유나는 그를 도와줄 것이다. 그녀는 분명 그를 받아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줄 것이다.
남은 희망을 가지고 그는 유나의 번호를 눌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번의 벨소리 후 유나가 받았다. 지훈 씨, 돌아왔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고 조금 경계하는 듯 했다. 유나야, 큰일 났어.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팔린 집, 텅 빈 계좌, 거절된 카드 등 모든 것을 다급하게 이야기했다. 서연이가, 그녀가 미쳤어. 돈을 전부 가져갔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유나야. 네가 필요해. 나한텐 너밖에 없어. 수화기 너머로 길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속을 뒤틀리게 하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그 톤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목소리는 이제 감정 없이 날카롭고 거리감이 가득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훈은 망연자실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당신 부부 문제잖아요, 지훈 씨. 유나가 빠르게 말을 잘랐다. 난 당신들 드라마에 끼고 싶지 않아요. 난 당신이 자기 인생 잘 꾸려나가는 성공한 남자인 줄 알았죠. 내가 틀렸네요. 하지만 우리는. 지훈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다. 일본은 즐거운 휴가였어요, 지훈 씨. 그리고 이제 휴가는 끝났어요.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 같았다. 난 내 커리어를 생각해야 해요. 당신 문제에 얽힐 수 없어요. 미안해요. 지훈이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가장 잔인한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찰칵,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어두워진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침묵, 절망.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배신은 그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왔다. 그의 파멸의 원인이었던 여자는 이제 폐허 속에서 그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돈도, 연인도, 자존심도.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화려한 서울의 중심에서 무심한 하늘 아래 강지훈은 마침내 진정한 가난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이었다. 그 파괴적인 밤 이후 6개월 서연과 지훈은 다시 만났다. 그들의 웅장한 집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가정법원의 차갑고 무균 상태의 조정실에서였다. 서연은 아이보리색 블레이저를 입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 이는 그녀에게 전문적이고 차분한 아우라를 주었다. 그녀 옆에는 홍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를 놓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의 지훈은 예전의 그림자 같았다. 그의 정장은 더 마른 몸에 약간 커 보였고 한때 오만했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긴장한 듯한 젊은 변호사와 함께였는데 마치 이미 패배가 확정된 전투에 온 것을 아는 듯했다. 절차는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지훈의 변호사는 서연이 자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려 했다. 홍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하며 하나씩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횡령이라니요, 판사님. 홍 변호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제 의뢰인은 단지 자신의 권리를 확보했을 뿐입니다. 이 집 매각 대금은 그녀가 매매 계약서 사본을 가리켰다. 강지훈 씨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에 따라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불륜의 명백한 증거, 즉 사진, 신용카드 청구서, 비행기표를 제시했다. 제 의뢰인이 서울에서 결혼의 명예를 지키는 동안 강지훈 씨는 공동자산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과의 로맨틱한 휴가 비용을 댔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신뢰와 자산을 횡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훈은 분노와 좌절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려 했다. 이건 불공평해. 그녀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조정관이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강지훈 씨, 이 위임장에 서명한 것을 부인하십니까? 아내가 아닌 여성과 일본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십니까? 공동 계좌에서 지불된 시설을 사용한 것을 부인하십니까?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정은 예측 가능했다. 재산 분할은 서연이 이미 확보한 대로 결정되었다. 지훈은 보관 창고에 있는 자신의 개인 물품과 공동 계좌에 남은 소액의 자금 일부만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는 모든 전선에서 패배했다. 조정이 끝나자 서연은 일어섰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이 지훈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곳에서 증오를 보지 못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지훈은 분노와 애처로운 간청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 시선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홍 변호사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녀는 폭발적인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깊은 안도감이었다. 그녀 인생의 크고 무거운 문이 마침내 닫히고 영원히 잠겼다. 강지훈의 세계는 800제곱미터의 저택에서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의 3x4m 크기의 고시원방으로 축소되었다. 벽은 축축했고 라면 냄새가 공기 중에 영구적으로 스며든 것 같았다. 사치는 생존을 위한 일상의 투쟁으로 바뀌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건축 및 부동산 업계에서의 그의 평판은 산산조각 났다. 이혼 스캔들에 더해 홍 변호사의 몇몇 인맥을 통해 그의 재정적, 도덕적, 불안정성에 대한 소문이 교묘하게 퍼지면서 그는 업계의 왕따가 되었다. 한때 그를 칭송했던 대기업들은 이제 그의 이메일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술을 살 때 항상 곁에 있던 파티 친구들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매일 아침 그는 금이 간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의 빛이 없었다. 그는 빛을 잃었다. 한때 유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성공의 아우라. 혼자 있는 동안 그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탓했다. 그는 잔인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한 서연을 탓했다. 그를 헌신짝처럼 버린 유나를 탓했다. 그를 도와주지 않은 사업 파트너들을 탓했다. 그러나 천천히 길고 고요한 밤중에 끔찍한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었다. 서연을 얕보게 만든 그의 오만함, 위임장을 입게 만든 그의 부주의함, 모든 것의 방아쇠가 된 그의 불성실함. 그는 자신의 파멸에 씨앗을 직접 심었고 이제 그 가장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고통에 절망의 층을 더했을 뿐이다. 그는 너무 깊이 떨어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몰랐다. 지훈이 가라앉는 동안 서연은 날아오르는 법을 찾았다. 이혼이 마무리된 후 그녀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차갑고 비인간적인 대리석 느낌 없이 따뜻하고 예술적이며 편안하게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재정적 자유는 있었지만 목표가 필요했다. 그 영감은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혼, 배우자의 부재 또는 재정관리법을 배우지 못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그녀가 가진 남은 자본과 다시 갈고 닦은 전문 지식으로 서연은 부티크 금융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독립의 상징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서 서연 금융 컨설팅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의 사명은 간단했다. 금융 리터러시를 통해 여성을 역량 강화하는 것. 그녀의 첫 고객은 울어서 눈이 부은 채 사무실을 찾아온 젊은 여성이었다. 도망간 남편이 남긴 빚더미 청구서를 들고 서연은 그 여성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서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재정적 조언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워주었다. 예산 짜는 법, 은행과 협상하는 법, 소액 투자를 시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재정적으로 똑똑할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까지 갖춘 이 컨설팅 회사에 대한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서연은 단지 사업을 구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의 원천으로 바꾸었다. 그녀의 새로운 왕국은 콘크리트와 대리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뢰, 지식, 그리고 역량 강화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판사의 망치가 그녀의 결혼을 끝낸 지 1년이 지났다. 서연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서연 금융 컨설팅은 빠르게 성장했다. 작았던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의 한 층을 차지했다. 그녀에게는 대부분 그녀가 채용한 똑똑한 여성들로 구성된 견고한 팀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금융 잡지와 여성 역량 강화 세미나의 연사로 자주 등장했다. 그녀는 힘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전처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연 금융 컨설팅의 창립자, 박서연 대표로 알려졌다. 그녀의 행복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 이제 다시 가까워진 오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또는 항상 가고 싶었던 곳으로의 혼자만의 여행. 지훈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평온함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녀가 다 읽고 단단히 닫아버린 책의 한 챕터일 뿐이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얇은 흉터만 남기고. 그녀는 평화를 찾았다. 자기 수용과 진정한 독립에서 오는 평화.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사무실 근처에 그리 붐비지 않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고객 중 한 명을 기다리며 그녀는 아이스리치 티 한 잔을 주문하고 휴대전화로 몇 개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저기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손님? 서연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아니요라고 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얼어붙었다. 작은 메모장을 들고 그녀 앞에 서 있는 웨이터 유니폼을 입은 남자는 지훈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머리는 이제 약간 숱이 없고 헝클어져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의 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약간 낡은 카페 유니폼과 저렴한 디지털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의 눈에서 서연은 충격과 함께 얼굴을 붉게 물들인 깊은 수치심의 번득임을 보았다. 그는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 먼저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평온한 미소였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고객이 오고 간 후 서연이 카페를 떠날 준비를 할 때 지훈이 망설이며 다시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오랜만에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부순 괴물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길을 잃고 패배한 한 남자를 보았을 뿐이다. 더 이상 증오도, 분노도, 심지어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평화로운 무관심만이 있었다. 난 당신을 용서했어요, 지훈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말은 부담 없이 쉽게 나왔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당신의 길을 찾길 바라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았다. 그녀의 차갑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녀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 뒤에 있었다. 커피숍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그녀의 미래는 그녀 앞에 있었다. 밝고 넓고 온전히 그녀의 것. 박서연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서연 이야기의 끝이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빛나는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이야기. 서연은 재산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행복까지 되찾았다. 자, 이제 여러분이 판사가 될 차례다. 댓글에 한번 써보길 바란다. 당신 생각에 서연의 행동은